무역 협상 관련한 후속 조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미국 애들이 띵깡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금 관세 협상을 두고 주류 언론들이 상당히 많은 보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석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최대 외교 업적으로 자화자찬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주류 언론들은 그게 속빈 강정이다 라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7월 한 달 동안 미국 정부가 걷어들인 관세가 4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미국 재정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이 끝나더라도 이 관세가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일단 관세가 많이 걷혔다고 하는 게 외국에서 그 관세를 지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수입하는 미국 기업이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세부담으로 갖고 이게 재정이 도움이 된다라고 한 파트를 차지하게 되면 4년 후에 이거를 다 없애고 다시 무관세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여기에 비어 있는 이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대체 세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적자가 한꺼번에 이게 재정 운영이 안 될 만큼 적자가 확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도 해야 되고, 만일에 트럼프가 재임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세법 개정에서부터 새로운 소득세 종목을, 그러니까 징수 종목을 늘려야 하는, 기업한테든 개인한테든 이런 과제를 떠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트럼프 정권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원복이 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장 세수가 많이 거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정적으로 이건 뭐 하고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전 세계 미국에 대한 신뢰. 그렇지. 네, 그것과 맞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더 이상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도 미국이란 나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게 됐다. 심지어 동맹 국가들조차도.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라는 시장을 당장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협상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 이외에 수출처를 굉장히 다변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관세로 인해서 지금보다 훨씬 부유해지거나 훨씬 더 강대국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관세에 대비해서 많은 그 미국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놨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재고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에서부터 소비자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올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라는 게, 시간이 지나서 소비자들에게 결국은 관세가 전가될 것인데, 그게 전가가 되기 시작했을 때 과연 미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자동차나 전자제품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세율을 생각하고 뭐 그 정도면 견딜 수 있지 않을까? 15% 정도면 내고도 사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실제 물가로 사람을 두드려 잡는 거는 일반 생필품들. 그렇죠. 생필품들. 진짜 다이소 물건 같은 싼 것들. 그렇죠. 그런 물건은 10%씩 안 오릅니다. 50%, 100%씩 오를 거예요. 그렇죠.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가 휴대폰은 100만 원짜리가 115만 원 되는데 1,000원짜리 바가지는 2,000원, 3,000원 되는, 그렇죠. 생활 물가에 대한 생활 물가는 상승 후폭풍이 미국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미국의 물건을 파는 국가들도 더 이상 저렴하게 최우선으로 싸게끔 해갖고 미국이랑 경쟁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공정무역을 안 하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값 받고 팔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면 전체적인 수입 물가 상승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국 국방 차관이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방위비 얘기 또는 국방비를 추가 지출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대북 방어와 국방비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무역 협상이랑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럼 전작권 내놔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얘들이 뜨거워해서 일단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트럼프가 꺼내고 있는 게 아니라 국방차관이 꺼내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강도가 매우 약해진 느낌인 거죠. 이건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는 조건으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이재명 정부는 뚜렷하게 반대 급부 없이 국방비를 늘린다든지 무슨 대만의 뭐 안전을 우리가 뭐 보증한다든지 이런 미친 짓거리는 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들 국방비 지출을 추가로 요구하는 거는 국방비 우리나라 지키는 데 들어갈 돈이잖아요. 미국을 지키는 데 들어갈 돈이 아니거든요. 한국이 미국 무기를 좀 더 사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무기를 수출하는 무기 수출국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뭐 K9부터 K2 전차 요즘은 이제 각종 미사일들까지도 우리나라자가 지금 세계 최고로 치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더라도 뭐 사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최첨단 정찰기나 전투기나 뭐 인공위성 관련된 부품이나 기술을 판매하지 않는 이상 아니 F-35 더 사줘. 아니 필요 없어. 우리 2년만 더 지나면 27년도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국산 KF-21 실전 배치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협상을 뒤늦게 미국이 들고 나오는 거는 무역 협상에서 이미 유리하게 이거를 조건을 받아낼 수 있는 카드를 놓치고 있다라는 반증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구글이 그 국내 지도 반출하는 부분도 한미 협상이랑 연결될 줄 알았는데 안 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근데 구글이 되게 배가 아픈가 봐 못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기어이 가져 나가겠다라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구글이 국내 디지털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위해서 위성사진 일부를 가림 처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도 반출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우리 기존 입장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글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관공서라든지 뭐 군부대라든지 필수적으로 보안이 유지되는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우고 외부에다 서비스 제공을 할게라고 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분단 국가인 우리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한마디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성 사진을 멋대로 구글이 지 마음대로 들고 나가서 활용하고 팔아먹게끔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지우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 여기 지도에 없는데 여기 지워버린 데만 부시면 되겠다. 여기 뭐지? 여기 뭐 수상한 거 있나 본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네, 이거를 우리 정부의 허락 없이 구글이 무단 반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마도 심각한 소송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미국이랑 일정을 아직 안 잡았어요. 휴가 갔다 오시고 잡으면 15일에서 20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봅니다만 미국 갔다 오는 참에 중간에 일본도 한번 내리겠다라는 그 구상을 동시에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역시 효율에는 최고예요, 우리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후 곧바로 일본을 들러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사 여부는 이시바 총리의 교체 가능성 그리고 한미 회담 일정이라는 복합 변수에 달렸는데 이시바 총리는 최근 이 대통령을 조속히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가 사실은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어찌 힘없는 총리로서 명목은 계속 이어나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시바하고 뭔가 그 양국가의 그 대계가 걸려 있는
또는 정치적인 부담이 큰 내용들에 대한 협의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집니다. 그거는 못하더라도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외교적으로 성과를 하나 플러스 원 1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 따라서 일본만 좋은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니죠. 우리가 윤석열이 기시다한테 일방적으로 양보했던 것들을 빼앗아 오는 계기로 삼아야죠. 왜?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간절하거든요. 상대가는 간절해요. 그러면 우리가 갑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일단 이시바 총리는 지금 일본 정치사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드물게 일본 국민들이 이시바 그만두지 마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시바 나가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 국민들과 일본 야당 시민단체에서는 야 니네 자민당이 배출한 총리 중에 제일 총리다운 총리가 이시바야 이러면서 이시바 그만두지 마 이시바 힘내 이러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를 돌려줘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아무튼 얘가 그 이시바 총리는 이준석 같은 쓰레기하고는 좀 다르죠. 너무 그렇게 하지 그런가요? 마요. 아무튼 이시바가 가면 아소다로가 올까봐 아니지. 나카이치 사나이. 하나에. 그건 더 끔찍하다. 그 아줌마가 더 아, 끔찍해요. 그거 아줌마. 그래서 네. 누가 오더라도 이시바가 있는 게 낫겠다 싶은 입장인 그렇죠.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도 8.15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8.15 이전에 일본에서 뭔가 굉장히 그동안 없었던 적극적인 사과의 뭐 표시라든지 과거사에 대한 사과의 표시라든지 그동안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윤석열 정부의 아까 말한 그 왜곡돼 있었던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니네들 당분간 못 만나라고 지금 오히려 경고장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니금 만나주는 거는 미국에서 오다가 중간에 일본이 있으니까 잠깐 내려서 봐줄 수는 있는데 내가 작정하고 너 만나려고 스케줄 짤 시간이 없어 라고 하는 걸 던졌기 때문에 의외로 8.15 이전에 일본에서 매우 중대한 외교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그게 선행이 돼야 이재명 대통령도 이시바를 한번 만나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이번에는 후련하게 사과 한번 해라, 과거사 관련해서.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갑인데 왜 우리가 일본을 가요? 아유,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모르세요? 대인의 풍모를 탁 비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이시바가 총리인 게 나아요. 맞아요. 극우 아줌마 들어오면 골치 아프다고. 그때는 이제 사실상 전쟁해야 될 싸워야 겁니다. 되는 거고 네. 그때는. 네. 솔직하게 얼마나 팔렸으면 좋겠습니까? 목표는 청켤레. 목표는 청컬레. 대표적으로는 선민님, 배우 한소희님, 정말요? 그리고 레드벨벳, 트와이스. 트와이스까지요? 네, 맞아요. 유명한 셀럽분들이 신었던 그 브랜드의 제품을 우리 손착한 내 마을에 저희 매듭 투웨이는 매듭이 투웨이 두 가지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이게 발가락이 좀 가려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인기가 있는 매듭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이대로 착용하시다가 조금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세요. 자, 우리 정권 바뀌고 나서 또 하나의 그 효능감을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명박이 쌓아놨던 4대강 보호 과연 철거될 수 있을 것인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태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호 개방 철거와 관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금강과 영산강의 보호 처리 방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혔는데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강에서 세종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를 부분 해체했고요.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이런 계획들이 전면 취소가 됐었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기본적으로 물은 흘러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4대강 보호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서 완전 개방할지 철거할지 여부는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개방, 그러니까 상시 개방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뭐 수질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자연 해역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 자체를 아예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물을 흘려내려 보내는 거는 뭐 수질 개선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금 완전 자연화를 위해서는 보호 해체 후에 복원 활동이 들어갈 건데, 그에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 그리고 각종 뭐 수변 관리를 위한 허가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감독기관, 그러니까 권력기관이 환경부가 아니다 보니까 환경부 마음대로 내가 이거를 열겠어 내지는 해체하겠어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어느 정도 필요할 거고, 지자체장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거를 또 사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요새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보로 해갖고 물을 막아가지고 그거를 용수로 쓴다고 하는, 사실상 그게 유일한 목적인데 그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졌어요. 물이 홍수가 나도록 비가 한 번씩 오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거 작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5년까지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확정적인 정책 내용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각종 내연기관들, 각종 차량부터 시작해서 대형 차량, 트럭, 버스, 농기계 뭐 이런 디젤을 쓰는 거의 모든 운반 기구들을 다 전기화하거나 또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교체 과정이 민간의 비용으로 갖고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에 국가에 어찌됐거나 굉장히 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또 그만한 대체 에너지원이 있느냐. 지금 있는 디젤 차들을 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꾼다고 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또 그에 들어가는 각종 연료 조달 같은 게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전혀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 이 탄소 사업 자체가 또 하나의 일종의 이제 SOC 사업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준비도 김성환 장관과 이재명 정부가 잘 진행해 주시리라 믿도록 하겠습니다.